1912년 그는 연해주에서 노동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시베리아 철도 공사의 노동자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군자금을 마련하고 무기를 사고 군사 훈련을 시키는 등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나가게 되죠. 그러던 중 드디어 홍범도의 이름을 알리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죠.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국적인 만세운동의 소식이 만주, 연해주까지 들려왔습니다. 연해주 지역에서도 독립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이 꾸려졌습니다. 3.1 만세운동으로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걸로는 우리의 독립이 얻어질 수 없다. 무장 독립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한 거였죠. 1919년 만들어졌던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그래서 1920년을 무장 독립투쟁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1920년 3월 1일부터 6월까지 32번에 걸쳐서 많은 전투를 행하였고 일본 관서와 순사, 파출소 34개를 파괴하였습니다. 활발한 의병활동을 벌였고 이곳에서 많은 의병단들이 하나의 의병연합군을 꾸리게 됩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최진통의 군무도덕부, 그리고 안무의 간도국민회군과 이영수의 신민단이 함께 연합해서 대한북로독군부가 꾸려지게 됩니다. 대한북로독군부가 꾸려지고 난 이후 이들은 6월 4일 삼둔자를 출발해서 홍범도의 부대와 최준통의 군대가 함경도에 있던 일본군의 헌병 국경 초소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삼둔자라는 지역이 두만강 바로 건너에 있습니다. 이들은 두만강을 건너와서 국내에 있던 일본군 초소를 습격했던 거죠. 일본군 초소가 습격당하자 이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중국 땅이거든요. 두만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들이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월강 추격대, 강을 건너서 독립군들을 토벌하고 오겠다라고 꾸려진 일본군 군대였습니다. 월강 추격대가 출발한 것은 1920년 6월 6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 새벽에 이들을 발견한 독립군들은 이 월강 추격대를 봉오동 깊숙한 곳으로 유인하오게 되죠. 그리고 그날 6월 7일 오전 독립군이 파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일본군들에게 대대적인 사격을 가했습니다. 대한독립군과 간도국민회군, 군무도덕부 그리고 신민단이 함께 대대적으로 일본군들을 토벌하게 되었죠. 이 전투는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본군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안개로 덮였고 독립군들도 일본군들을 조준 사격하기가 힘들게 되었죠. 일본군들은 그 틈을 타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일본군들이 짙은 안개에 독립군으로 오인하고 일본군들끼리 서로 사격을 해서 더욱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봉오동 전투는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우리가 첫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봉오동 전투도로 당시 봉오동 전투에 함께 참여했던 독립군이 그린 그림입니다. 봉오동 깊숙한 골짜기로 일본군들을 유인해서 그들을 에워싸고 단 하루 만에 그들을 괴멸시켰던 전투였죠. 이 전투의 결과 일본군은 전사 157명, 부상 300여 명, 독립군은 전사 4명, 부상 2명의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피해 규모는 상해 임시정부 국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 내용은 다릅니다. 일본은 일본군 전사 1명, 부상 2명, 독립군 전사 20명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발표에서의 독립군 전사자는 대부분 일본인들에게 희생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홍범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독립의군의 일단은 일의 성불성을 논하지 않고 오직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소지, 내 본연의 뜻을 관철에 분투함으로써 한족 독립을 최후까지 힘을 다하여 외쳐 죽은 후에야 그쳐야 한다는 것을 항상 부하에게 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을 위해서 최후까지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독립군은 700~800m에서도 사격을 했고 지형을 활용해 방어하고 상당한 전투력을 가졌으며 용감하게 전투한다. 이렇게 독립군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독립군이 700~800m에서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무기가 700~800m에서 사격이 가능했을까요? 좀 과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독립군들의 사격 실력이 일본군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군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첫 승리였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당시 독립군 부대가 하나의 연합부대를 꾸리면서 그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봉오동의 지형입니다. 봉오동의 지형은 공격과 수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은 이곳 봉오동의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늘 일본의 눈을 피해서 산속을 주로 다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을 타는데 누구보다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승리 비결 세 번째는 독립군들의 총포술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격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이가 홍범도 장군이었죠. 우리가 흔히 사격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세워놓고 총을 쏩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탕 하고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병의 주둥이로 들어가서 바닥을 꿰뚫고 나왔다고 하죠. 그야말로 홍범도 장군의 사격술은 바늘귀도 뚫을 수 있는 실력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독립군들, 특히 홍범도가 이끄는 홍범도와 처음부터 함께했던 독립군들, 주로 포스 출신들이었죠. 그들은 사격술이 특히 더 뛰어났는데 그들이 잡는 맹수들 중에는 호랑이도 있습니다.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유인해 와서 호랑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되면 총을 겨누게 되는데 그 당시 포수들이 사용했던 총, 일본군들이 사용하는 좋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 후기에 화승총이라고 하는 총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심지가 화약에 타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 동안 호랑이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조준해서 단 한 발을 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발을 명중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니 이들의 총포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승리 비결 네 번째는 사냥하듯이 일본군들을 유인하는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호랑이를 잡을 때는 어디에 몸을 숨기고 어떻게 끌어들이고 언제 몰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일본군을 잡는 것도 짐승 잡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호랑이를 유인하듯이 일본군들을 유인하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일본군들을 괴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던 거죠. 봉오동 전투의 승리 비결 다섯 번째는 간도 지역의 한인들의 지원이었습니다. 총알이 비오는 듯하던 중에도 치맛자락에 주먹밥을 던져주는 애국 부인들은 독립군의 용기를 100배나 다시 나게 했습니다. 전쟁터 속을 찾아와서 행주치마에 싼 주먹밥들을 독립군들에게 나눠주는 간도 부인네들의 따뜻한 주먹밥이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거죠. 독립군들이 이 봉오동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의 무기가 구식 무기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독립군들은 체코 군들에게 무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간도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이 체코 군대에게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체코 군단은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있었죠. 이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가 독일과 정전협정을 맺게 되면서 이들이 더 이상 동부전선에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체코 군단들은 독립을 위해서 다시 싸우기 위해서 서부전선으로 가야 됐습니다. 서부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던 곳이 프랑스 근교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프랑스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대륙 횡단철도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서 바닷길로 프랑스로 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독립군들이 있던 연해주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연해주에 도착했더니 그때가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하네요. 자동으로 독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마련해야 됐었고 이들에겐 더 이상 무기가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우리 독립군들에게 팔았던 거죠. 게다가 우리 독립군도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고 체코 군들도 역시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이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무기들을 독립군에게 넘겼던 거죠.
그렇게 한국의 독립군들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체코 군들에게 무기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홍범도와 함께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최진동 그리고 그의 동생 최훈산, 이들 최씨들은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어놓은 군자금, 그리고 간도 지역의 한인들이 십시일반 군자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군자금으로 무기를 사들였고 그 무기를 독립군들이 있는 곳으로 실어 날라야 됐습니다. 무기를 실어 나르는 일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야 됐었고 중국의 감시도 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을 이용해서 산을 타면서 무기를 실어 날라야 됐습니다. 간도 지역에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집신을 신은 채 그 험준한 산길을 넘으면서 무기를 독립군들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랬기에 독립군들이 봉오동에서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봉오동 전투의 승리는 항일 무장투쟁의 기세를 북돋웠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일본은 간도 불령선인 초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간도 지역에 불온한 조선인들을 토벌하겠다 하고 대대적인 군대를 일으켰던 거죠. 대대적인 군대를 일으켜서 이들을 토벌하려면 두만강을 건너야 됩니다. 중국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됐었죠. 자칫 중국과 외교적인 큰 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대적인 군대를 중국 땅으로 보내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간도 지역에 마적단을 매수합니다. 간도 지역의 마적단에게 훈춘 지역에 있는 일본군 대사관을 공격하도록 한 거죠. 사실은 자작극이었습니다. 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2만 5천 명의 대대적인 군대를 꾸려서 간도 독립군 토벌에 나섰습니다. 소식을 들은 독립군들은 일단 피해야 됐습니다. 일본 군들의 전력이 상당했으니까요. 그들이 몸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백두산 인근이었습니다. 독립군들은 백두산으로 후퇴했고 일본군들은 2만 5천의 군대를 꾸리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았죠. 독립군들은 주로 밤에 도망을 가야 됐었고 일본 군대에게 결국 추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살리에서 전투가 빚어지게 되죠. 청살리에서의 전투는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백운평 전투인데 이곳에서 김자진 장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승을 거두었을까요? 김자진 장군은 아주 험준한 지형으로 일본군을 유인하죠. 그리고 일본군을 유인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간도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독립군들이 일본의 대군에 쫓겨서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독립군들이 지나간 흔적에 독립군들이 타고 갔던 말에 말똥을 두었는데 그 말똥이 촉촉하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말똥들을 일부러 두었던 거죠. 그리고 독립군들은 그 주변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일본군들은 말똥이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보고 독립군들이 지나간 지 한참 되었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그 험준한 지형을 안심하고 지나고 있던 때에 매복해 있던 독립군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 북쪽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대한독립군이 2일차에 일본군을 상대로 완루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은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일본군에게 앞뒤로 포위당했어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호랑이를 사냥하던 실력으로 산속을 종횡무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세 일본군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와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일본군들은 홍범도 장군의 군대가 빠진지도 모른 채 서로가 서로에게 총격을 가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6일 동안 모두 10차례 전투가 있었는데 모두 독립군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청살리 전투는 일본의 대군에 맞서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봉오동 전투하고 청살리 전투 중에 청살리 전투가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봉오동 전투였고 청살리 전투는 일본의 토벌대에게 쫓겨가면서 승리를 거둔 전투였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청살리 전투에서 대패한 일본은 또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김자진과 홍범도가 지휘하는 부대가 기관총 등 신식 병기를 갖고 있으며 병사가 약 6천 명으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군대는 6천 명이 아니라 3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역시
크게 패하고 난 후에 독립군의 세력을 이렇게 크게 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월 하순 이도구 어랑촌 및 복밀구에서 일본 군대에 대하여 완강히 저항한 주력 부대는 독립군이라고 불리는 홍범도가 인솔하는 부대였다고 한다. 그가 독립군 각파가 항상 행동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을 개탄하여 단독 행동으로 함경남도 함수갑산 방면으로부터 국경을 습격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독립군의 기세를 보이겠다고 한 분격적 열정은 그의 성격을 엿보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홍범도 장군의 활약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홍범도 장군. 하지만 그의 앞길에 계속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